민니님 없고, 아들들만 뭐. 안 왔네? 알아야 보인다 왔고. 다음에 뭐더라? 무슨 뜻이라 했어요? 행복을 심는 여자. 행심요? 네. 그 뒤에는 답답한 마음, 심통트인 마음. 처음 듣는다? 네. 대학은 있어요? 처음 왔어요? 네, 대진에서 뵙고. 예. 처음 분들은 청량. 자, 진호마. 진호마 대학은 뭐더라? 거북이. 그 다음에, 바이올렛. 꿈꾸는 바이올렛. 그 다음에, 긍정적 마인드. 그 다음에, 그래, 다류아니. 이분하기 처음 왔죠? 계속 일한다고? 또, 다류아님 옆에는, 마미님, 오랜만이네? 마미님 뭐 중간에, 스파크. 그리고, 훈이윤이 마미님. 애기가 몇 학년이라고? 4학년? 5학년? 4학년? 어제 어디 갔지? 어제 성남초등학교 가니까 그 저를 소개하는 코디 엄마께서 내가 인사를 하니까 나를 알아보더라. 와, 유명하신 분이 오셨다 그랬어. 그 어떻게 유명하지 않냐고 하니까 월서초등학교에 소문이 났대. 자기 친구들이 월서에 있나봐. 그리고 소심해야님은 뭘로 바꿨? 그레이스로 바꿨다 했지. 그레이스. 그 다음에 감탄과 감사, 플래티, 찡이, 또 소원연방은 안 왔어요? 안 왔어? 그 뒤에는 처음 뵙는다 그죠? 처음 뵙죠?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2년 반 전에. 카페 대학은 있어요? 그때 가입 못했고요. 최근에. 없단 말이에요. 있어요. 뭔데요, 대학이? 예? 전혀 뭐, 글 한 번 다 썼죠? 네. 그래, 모르겠다. 네. 그 다음에, 대학은 뭐예요? 영어로 돼 있는. 그래, 그 바람하기 어려운 거. 도윤이 형. 엘비나. 네. 도윤이 엄마가 소개해서 왔다고. 여기 화동초등학교 다니고. 그 뒤에는 레몬트리 101호. 그 다음에, 오늘 처음 왔어요? 아니요, 러브송인데. 러브송? 프렌시님이 추천한? 네. 아니요, 행복은요. 행복은요. 안에 떨지 말해. 애기가 한샘초 1학년이라고? 저요? 예. 네. 또, 제일 뒷줄은, 어디서 많이 봤다. 비령님?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 그 다음에, 저에게 한번 보긴 봤는데, 대학명은 억수로 익숙한데? 작년에 갔다가. 원래 처음 왔죠? 인터넷에서 들었다고 증거가 없잖아. 필수 두 아이만? 애들이 한샘 다녀? 2학년. 2학년?
원래 여기 어떻게 하고 왔어요? 네, 강의하러 같이. 예. 그리고 처음 보는 분은 오늘 처음, 이 세 분은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인가? 네. 맞죠? 음악에서 왔어요. 한술. 예? 한술. 한솔? 네. 그럼 내 강의 듣고 온 거 아니네? 네. 난 내가 강의를 잘해가지고 뭐. 저 성담초등학교 어제 강연 듣고 아, 그래요? 예. 그래. 여기는요? 월사주. 월서초? 한수랑 월서가 뭔데 가까이 붙어 있고. 애기들 몇 학년이에요? 5학년? 여기는? 저 4학년. 그래, 한솔에서 나를 안 부르더라, 이상하게. 작년보다 교양선생님이 자기 뭐 선후배만 다 부르더만. 학부모교 같은, 맞죠? 아니, SK에, 어디 갔노? 내 말 아무도 안 듣지? 어디 갔노? 현수가. SKT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좀 말 좀 해라. 안 넘어가잖아, 봐. 아니, 여기 SK 안 전화. PT예요. 여기는 현자체가 이 속도밖에 안 되는데 이미 다 물어봤어요. 이거, 새 건물인데? 세금물이라도 안 깔릴 게 광면인지 뭐 이런 게. 에이. 저 봐라, 이 산사랑님 오늘 못 오니까 이 봐라. 온라인으로 출첵하잖아, 지금. 이 훌륭한 분이네요. 이분 칠곡에 사시는데요. 칠곡에서 강의들을 꾸준히 오시다가 오늘 못 오는가 봐. 삼월 복직이요? 한 달 연기돼가지고, 지금 복직했구나. 오늘 강의하기 앞서서 대진초등학교에서 누가 왔다 했지? 대진초등학교에서 왔어요. 두 분이나 있네. 어제 성당에서 오신 분 있어요? 한 분. 대진 두 분. 그러면 세천초등학교에서 오신 분 없죠? 제가 이번에 화수목요 새 학교를 갔는데 요즘 강의를 잘하나 봐. 어제 성당초등학교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30명이나 우리 카페 들었어요. 물론 뭐 좀 이따 다 떠나가시겠지만. 자, 우리 요 제일 앞줄에 앉아있는 우리 미니리미님이 자기 아는 분한테 소개해가지고 이분이 최임이라는 이 시민 기자분이 2주 전 토요일 날 우리 연구소에 와서 저를 인터뷰했어요. 그래가지고 영남일보에 났잖아. 이 수업이.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자리 없을지도 몰라. 여봐요. 요 장면. 그죠? 여기 딱 보니까 남구 대명동 사는 박지영 씨는 미니림님이고, 아이가 어릴 때 우연한 기회에 강의를 들었다. 그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딸이 성장하면서 교육의 한계를 기회했다. 꾸준히 강의를 듣던 지금은 딸과 소통도 잘 되고. 인터뷰 참 잘했네. 그리고 달서구 유천동 사는 김미영 씨는 아들 둘만이야? 네. 거의 짜고치는 고수. 사진이 많아요. 아들 둘만. 아, 그래. 아들 둘만 좀 살찌게 보이네. 내가 없으니까 이야기인데. 그죠?
아이고, 하여튼 덕분에, 뭐, 신문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져서, 특히 우리 연구소 꼬마들이 이제 저를 좀 덜 무시하더라고. 항상 저를 무시하거든요, 애들이. 뭐, 인문학 수업하면서도 그렇고, 수학 수업할 때도 그렇고, 뭐, 선생님 욕 잘한다 하고, 선생님 성질 더럽다 하고, 뭐, 선생님 늙었다 하고, 뭐. 근데, 그래도 이거 신문에 나온 거 보여주니까 조금, 애들이, 조금 덜 무시해요. 그렇고요. 그래, 신문에 났으면 좀 한번 댓글도 쭉 달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겨우 4명 댓글 달았어. 안동에서 이분 댓글 달았고, 이 할아버지 댓글 달았고, 주얼리는 직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댓글 다네. 근데 이거 맨날 노는 엄마들은 도대체 뭐 하냐? 이런 유명한 강의를 공짜로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아니, 진짜 기본 그게 아닙니다. 자, 지난주에 알사탕이라는 그림책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나고 제가 책을 덮었는데 어머니 다 가시고 나서 제가 마지막 뒷표지를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뒷표지 보면 이게 뭐지 이거? 킥보드? 이건 보드. 이건 보드, 이건 킥보드? 근데 이걸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 아이가 처음에 왕따였잖아요. 지 혼자 놀던 애가 마지막 알사탕을 먹고 용기를 내서 친구한테 먼저 다가가서 놀자고 하고, 그 친구는 또 기다렸다는 듯이 같이 놀게 됐죠. 그 마지막 그림에서 어떤 아파트 입구에 이게 2개 같이 나란히 여기 세워져 있어. 근데 이 그림을 보고요, 뒤늦게 발견하고 막 가슴이 먹먹했다니까. 이 둘이 친해져가지고 이제 누구 집인지 모르지만 같이 올라갔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한 컷 한 컷이 이렇게 놓치기 어려운 이런 그림책이죠. 원래 좋은 그림책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 무심코 그냥 뒷표지니까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작가는 이렇게, 원래 그림책은 보통 레귤러 사이즈로 32쪽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32쪽에 다 담아내지 못하는 이런 걸 뒷표지를 통해서 이렇게 담아내고,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이건 뭐 베스트셀러 애감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다 소장해야지. 뭐 끌밥 별로 없고 이렇다고 뭐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면 되지 한다? 그러지 말고요. 소장할 책과 빌려 읽을 책은 달라. 따로 있어요, 따로. 뭐 내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학교 강의를 가면서 이제 가장 내가 즐거운 일이 뭔가 하면요, 우리 카페 와서 이제 인연이 됐거나 이런 분들이, 아이들이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학교 강의 끝나면 이제 애들 교실에 쳐들어가가지고 막 불러내가 사진도 찍고 막, 또 그 학교 혹시 엄마가 이제 있으면 제가 그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집 찾아놓으라 해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어제 성당초등 가서 우리 저 긍정적 마인드는 겨울 캠프 이후로 지금 소식 끊고 있다가 2-3달 만에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일 비싼 집 가가지고 황장군 가가지고요, 내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전복 갈비탕인가? 전복 갈비찜인가? 혹시 제가 가는 학교에 아이가 다니고 있으면 미리 좀 맛집을 좀 검색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데 압축을 잘못 풀어가지고 이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거의 아마 처음 보는 그림책일 거예요. 웨슬리나라는. 저도 어제 처음 봤어요. 내일은 무슨 그림책을 가지고 강의할 거 하고 이제 우리 연구소 스태프분마다 물었더니 우리 모기님이 이 책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우리 연구소 이 책이 2권인데요. 한 권은 우리 모기님 딸 벌써 20살 되었는데 겸이가 어릴 때 호시치에서 사서 읽었던 책이죠. 그건 모기님이 딱 지금 가지고 있고, 이건 또 시온이라는 아이가 지금 고3인데 1학년, 2학년 때 어린이서점 호세오치에 와서 사서 읽고 이렇게 자랐죠. 그걸 이제 나중에 우리 연구소에 이제 그림책을 기증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웨슬리 같은 시온아 하고 있어. 그림책을 사서 엄마가 아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생일날 사줬구나. 2005년에 사줬네. 2005년 2월 2일. 우리 연구소에는 이 지금 책들 대충 영어 책까지 한 15,000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이제 옛날에 제 강의를 들었던 엄마들이 어린이 전문서점에서 좋은 이제 이런 책을 사서 아이를 키우고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연구소를 연다고 하니까 전부 기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대부분의 책들은 기증받은 거예요. 물론 최근 책들은 이제 우리 연구소 생기고 나서 계속 꾸준히 한 달에 뭐 일정 부분씩 이렇게 알라데에서 구입도 꾸준히 하지만 참 고마운 일이죠.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없었던 책인데 모기님이 추천하고 해서 제가 여러 번 다시 읽어보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어떤 말씀 드릴까. 모기님하고 또 저는 다르니까 이렇게 모기님이 여기서 어떤 감동을 받고 뭔가 건져 올리고 이랬으니까 제가 추천했을 텐데 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되고요. 근데 이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웨슬리나 보여요? 이거는 없앨 수 없지 이거 이렇게 하고 지은이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뭐 그림책 서양 그림책 작가들 유명한 분들 이제 요즘 어머니들 많이 들어보고 보고 아실 텐데 이 폴 플레이시만이라는 분은 우리 엄마들이 뭐 거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쭉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그림책을 주로 쓴 분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책을 써서 사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국내 번역된 책만 해도 한 200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그 어린이 고학년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미국에서 이렇게 발간된 책을 대상으로 그림책에 칼데코상이 있다고 했죠. 미국에서는 한 권을 칼데코 메달을 주고 나머지 아슬아슬하게 이제 탈락한 몇 권에 대해서는 칼데코 아너라고 부르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고학년 청소년 그림책에 대해서는 뉴베리상이라고 있어요. 어린이 책은 노벨상이라고 불리죠. 그 안데르센상 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는 미국에서는 안데르센상은 이제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상인데 모든 나라에서 출판된 책을 대상으로 뉴베리상은 미국에서 출판된 책을 대상으로 하는 뉴베리상이라고 있어요. 아주 권 있는 상이고 우리 연구소는 저 안에 들어가면 이제 고학년 청소년용 책이 있는데 그 모기님 방에 들어가면 저기 가면 이제 그 뉴베리상 받은 아주 유익한 작품들이 많죠. 근데 우리 연구소는 주로 이제 아이들이 꼬마들이 오기 때문에 저학년이 주로 많고 이래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계 작가 중에는 린다 수박이라는 여자가 옛날에 한 10년 전, 15년 전인가? 사근팔이 한 조각이라고 2권짜리 유명한 동화책을 써서 뉴베리상을 받았죠. 그걸 이제 사계절인가? 거기서 지금 번역해서 우리 연구소에도 있습니다. 이분이 그 뉴베리상 수상 작가예요. 그러니까 아주 실력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림책 세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아요. 출판사가 비룡소인 걸 보면 이분이 얼마나 이렇게 실력 있는 작가인지 알 수 있죠. 비룡소나 시공주니어 보면 돈 안 되는 사람들은 번역 안 하거든? 왜 출판 대기업이 그냥 출판 대기업이겠어요? 비룡소는 이제 우리나라 출판 시장에 거의 뭐 1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음사의 자회사라고 있죠. 어린이책 브랜드인데, 비룡소나 시공주니어를 보면, 정말 유명한 그림책들만 판권을 사와서 번역해내거든요. 허접한 건 안 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비룡소에서 만든 책이, 비룡소 그림책 시리즈 중에 한 100번째쯤 되는 책인가? 제가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웨슬리 엄마는 혀를 꿀꿀 찼어.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애가 저렇게 유난스러우니만. 웨슬리 아빠도 성명스럽게 말했지. 그러니까 따돌림이나 받지. 옆방에서 엄마 아빠의 말을 엿듣던 웨슬리는 두 분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어. 자신은 문명에서 버림받은 아이였으니까. 마을에서 피자랑 탄산음료를 싫어하는 아이는 웨슬리 혼자밖에 없었거든. 그 때문에 엄마랑 양호 선생님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라. 웨슬리는 축구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어. 또 아빠가 용돈을 더 주겠다며 꼬드겨도 다른 남자애들처럼 머리카락을 짧게 밀어버리지 않았지. 웨슬리 동네 집들은 차고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 있는 것만 빼고는 다 똑같이 생겼어. 그걸 보고 좀 더 재미나게 생긴 집들을 꿈꾸는 건 웨슬리 뿐이었지. 웨슬리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 하지만 웨슬리를 괴롭히는 아이들은 많았단다. 웨슬리가 잘하는 운동은 딱 하나 있어. 아이들이 괴롭힐 때 도망치는 것이지. 엄마는 저녁마다 웨슬리에게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물었어. 수요일에 웨슬리는 대답했지. 씨앗은 바람을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한대요. 목요일에 웨슬리는 대답했어. 어느 문명에나 주식으로 삼는 작물이 있대요. 금요일에 웨슬리는 대답했지. 이제부터 여름방학 계획을 세울 거예요. 아빠는 오늘도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어. 그래, 네가 배운 걸 요긴하게 써먹을 날이 있을 거야. 갑자기 웨슬리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졌어. 두 눈은 반짝거렸지. 아빠 말이 맞아. 이번 주에 배운 걸 이용하면 학교에서 가장 멋진 여름방학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야. 우선 곡식을 심고 나만의 문명을 만드는 거야. 다음날 아침 웨슬리는 마당에 밭 한 떼기를 일구었어. 그날 밤에는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지. 숲 사이를 달려온 바람이 웨슬리 방의 커튼을 세차게 잡아당겼어. 잠에서 깨어난 웨슬리는 가만히 누운 채 바람이 밭에 씨 뿌리는 소리에 귀 기울였단다. 이 지금 시간 나가는 거 보여요? 닷새 뒤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 옆집 아저씨가 충고했지. 그놈의 잡초를 뽑아버리지 않으면 온통 풀밭이 되고 말 거다. 웨슬리는 대답했어. 이건 제가 키우는 식물이에요. 내 밭에는 잡초가 따로 없어요. 옆집 아저씨는 늘 하던 대로 그 밭에 토마토, 콩, 양배추만 키웠지.
웨슬리는 이름 모를 씨앗들을 키우면서 짜릿함을 느꼈어. 싹은 자라서 무릎까지 올라오더니 허리까지 치솟았어. 밭에 난 건 모두 같은 종류로 보였지. 웨슬리는 식물 도감을 열심히 뒤졌지만 그 풀처럼 생긴 건 어디에도 없었어. 옆집 아저씨가 물었어. 그건 토마토냐 콩이냐 아니면 양배추냐? 웨슬리가 대답했지. 이건 토마토도 콩도 양배추도 아니에요. 열매가 열렸어. 처음에는 노랗다가 점점 빨갛게 익어갔지. 웨슬리가 열매를 따서 쪼개자 즙이 많은 자줏빛 속이 나왔어. 한 입 먹어보니 맛이 기가 막혔지. 그것은 복숭아, 딸기, 사과파이 그리고 이름 모를 여러가지 맛을 한데 섞어놓은 그런 맛이었어. 웨슬리는 북 선반에 쌓여있는 시리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열매를 아침밥 대신 먹었어. 껍질 반쪽을 말려서 컵으로 하고 즙자는 기계도 만들어서 허종일 열매의 즙을 마셨지. 웨슬리가 그 풀을 잡아 뽑으니까 땅속에서 굵은 알뿌리가 딸려 나왔어. 웨슬리는 그것을 삶고 튀기고 집에 있는 불판에 굽기도 했지. 양념으로는 좋은 향이 나는 잎사귀를 한 움큼 솔솔 뿌렸어. 농작물을 돌보는 건 흥미진진한 일이었어. 웨슬리는 햇볕을 가리기 위해 질긴 겉껍질을 가늘게 쪼개서 모자를 만들었어. 모자가 잘 만들어지자 웨슬리는 용기를 내 이번엔 물레를 만들었지. 그리고 속껍질에 부드러운 섬유를 모아서 헐렁한 옷감을 짰단다. 청바지는 따끔거리고 무거웠는데 그 옷은 편안할 뿐더러 햇볕도 잘 가려주었지. 그리고 주머니도 얼마든지 달 수 있었어. 학교 친구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점점 웨슬리가 하는 일을 궁금해했어. 웨슬리는 할 수 없이 친구들에게 씨앗을 절구에 넣고 으깨서 기름 짜는 일을 시켜줬어. 한 사람 앞에 딱 10분씩 말이야. 지금 친구들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은 거 보여요. 톡 쏘는 향이 나는 이 기름은 선텐 로션과 목이 쫓는 약으로 쓸 수 있었지. 웨슬리는 아침마다 이 기름을 얼굴에 발랐어.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들에게 비싼 값을 받고 조금 팔기도 했어. 어느 날 엄마가 물었어. 네 시계는 어떻게 된 거니? 웨슬리는 이제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어. 그 풀의 줄기를 해시계 삼아 시간을 알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웨슬리는 하루를 8등분으로 나누었단다. 그 풀의 모든 꽃잎이 8장이었거든. 웨슬리는 또 8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셈법도 새롭게 바꾸었어. 웨슬리는 새로운 것들을 탄생시킨 자신의 땅에 웨슬리 나라라는 이름을 붙였지. 웨슬리는 누구나 다 하는 운동이 재미없었어. 그래서 혼자서 하는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냈지. 그것은 풀의 여러 부분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었어. 아이들이 옆에서 부러운 얼굴로 구경했단다. 웨슬리는 여럿이 하면 더 재밌다는 걸 알고서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경기를 이것저것 만들어냈지. 그것은 다양한 작전을 쓸 수 있고 점수 계산법도 복잡한 경기였어. 웨슬리는 다른 아이들이 실수를 할 때는 너그럽게 눈 감아주려고 애썼단다. 하루는 유난히 더웠어. 웨슬리는 나무 침대를 만들어서 웨슬리 나라 한복판에서 낮잠을 잤지. 저녁 때는 줄기로 만든 피리를 불었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별자리의 이름을 새로 짓기도 했단다.
웨슬리 엄마는 아들이 밝아졌다는 걸 알았어. 엄마가 말했어. 웨슬리가 행복해하는 건 몇 년 만에 처음 봐요. 웨슬리는 엄마 아빠에게 웨슬리 나라를 구경시켜드렸지. 아빠가 물었어. 그 풀 이름이 뭐냐? 웨슬리는 그것을 살랑살랑이라고 부르고 있었어. 산들 바람이 잎사귀들이 살랑거리는 소리를 듣고 생각해낸 이름이었지. 웨슬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새로 만든 창과 새로운 경기, 새로운 음식에도 이름을 지어주었어. 이렇게 해서 웨슬리 나라 말이 생겨났단다. 여기 웨슬리 나라 보여요? 웨슬리는 그 풀의 기름에 검댕을 섞어서 쓸만한 잉크를 만들어냈어. 그리고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그 잉크로 웨슬리 나라의 역사를 기록했단다. 물론 새로 만든 80개의 알파벳을 이용해서 말이지. 9월이 되자 개학을 했어. 웨슬리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단다. 끝이에요. 그 스페인 북부지방 옛날에 어린이 나라가 있었어요. 들어본 분 있어요? 벤포스타라는 어린이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망하고 없어. 왜 망했는지 아직도 몰라. 근데 하여튼 어떤 신부님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이런 이제 아이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이렇게 사회를 만든 거죠. 그 사회 이름이 어린이 공화국 벤포스트라고 불러요. 옛날에 저도 이제 운동권 할 때 이런 책 많이 읽고 이랬는데 이제 정말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분들 다 관심 있는 그런 나라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꼭 그 나라 생각이 났어요. 어린이 공화국 벤포스트. 신부님이 이제 아이들 받아들여서 특히 이제 불황아들이죠. 4살부터 15살까지 아이들 중에 공교육에 적응 못하고 막 이런 아이들을 받아들여서 아이들끼리 자치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있지만 어른들은 전부 아이들을 돕는 역할만 하고 모든 의사결정도 아이들이 자치적으로 하고 하여튼 희한한 곳이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젊은 작가 한 분이 그 벤포스트를 3번이나 찾아가가지고 그 벤포스트를 자기가 3번 가서 이제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하는 그 기록을 가지고 책으로도 냈어요. 어린이나라 뭐 벤포스트 이야기하면서. 근데 꼭 보니까 이 책 읽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도 나고. 또 영국에 가면 서머힐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유명한 이제 뭐 대안학교라고 하면 대안학교인데 일단 독특한 학교죠. 우리 어른들의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정말 아이들이 활기차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학교들. 그런 학교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 있는데 이 웨슬리는 뭐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셔서 다 알겠지만 그 일반적인 아이들하고 다른 거죠.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남들과 다른 것을 잘 못 견디죠. 그리고 아이들을 자꾸 그 규격화시키고 표준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아이를 키울 때 그랬어요. 우리 애는 운동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불안해가지고 남들은 운동 안 하는 거 불안해하는 엄마 있나? 공부를 못해서 불안해하는 엄마들 많이 봤는데 우리 애는 이놈의 운동을 안 하는 거야.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 항상 일부러 그 우리 애 초등학교 가서 저녁마다 여름 되면 저녁마다 저하고 같이 축구하는 이제 동생들 데리고 가서 동네 꼬마들 다 모아가지고 담배 피우고 이런 중학생들까지
껄렁껄렁한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다 모아가지고 축구하고 있어요. 관리하느라고. 혹시 이제 이 동네에서 살 텐데 우리 애가 약하니까 힘센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동네에서 힘 좀 쓰는 애들 제가 축구하면서 다 관리를 했어요. 걔들도 저를 좋아하고 알씩 하면서 이제 우리 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막 이랬죠. 근데 우리 애는 안 하는 걸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데리고 나가서 축구장에 갖다 놓으면요 10분도 안 돼서 사라지고 없어. 그냥 축구하다 보면 없어. 나중에 가면 집에 가서 레고 만지고 있어. 그때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자주 말씀드렸지만 운동에만 하면 꼴찌하니까 이건 4명 뛰어도 4등 6명 뛰어도 6등 이 불변의 등수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막 안쓰럽고 또 뭐 저를 닮아서 그렇겠지만 작고 이월생에서 한 일찍 들어간 데다가 작고 유약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것도 걱정이 돼요. 맨날 울면서 들어오고 큰애들이 괴롭히니까. 어제도 내 성당청에서 말씀드렸는데 애들이 괴롭혀서 울고 들어오면 항상 뛰 들어오면서 제가 그때 늘 집에 있을 텐데 뛰 들어오면서 망치를 찾는 거예요. 아빠 망치 어딨노? 하면서 왜? 하면 망치 들고 가서 때려 죽이게 하면서 지가 분하다는 뜻이지 억울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신기하게도 그때 아이들의 정서나 감정 이런 데 전혀 뭐 문외한이 없는데도 제가 이제 제 스승을 만나서 어떤 말을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그 좋은 알사탕 지난주 버전으로 하면 내가 알사탕을 늘 먹고 있었으니까 애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 애가 억울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진짜로 망치 찾는 신용을 막 했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마추어적일 때는 망치로 애 때리면 죽잖아 하면서 그럼 네 살인죄로 감옥 간대 이렇게 이 칼이 보통마다 이 칼이 돼 있어요. 애들 표면만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알사탕을 먹고 나면 마음이 보이잖아요.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 얘가 속상해서 이러는구나 이렇게. 그럼 속상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면 되죠. 그래서 저는 한참 동안 망치를 막 같이 찾고 막 이랬거든요. 망치 없거든 우리 집에. 그때 빌려 쓰고 이랬어. 아무 차례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찾는 동안 애가 이제 속상함이 많이 누그러뜨려지는 거죠. 그때 이제 딱 야 망치 없는데 그만둘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파리채라도 들고 나가자 하면서 실제로 파리채 들고 이제 같이 제가 맞았던 현장으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저를 걱정을 많이 하고 다른 아이들 보편적인 아이들처럼 커야 되지 않는가 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씩 저도 성장하면서 아 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구나 이걸 알게 됐고요. 또 다른 아이는 또 내 아이하고 다르죠. 이걸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남들이 눈높이 수학을 하면 나도 꼭 그걸 해야 될 것 같고 남들이 뭐 어딜 보내면 나도 보내야 될 것 같고 자꾸 이렇잖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내면서 옆집 옆에 내 애는 안 보내면 불안하니까 꼬신다니까. 우리 같이 갈래? 하면서 좋은 데 있는데 하면서.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같이 움직이고 친한 엄마들끼리 이렇게 이제 아이를 키우고 다르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 건 이거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하죠. 근데 막상 해보면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스승을 만나서 제가 스승으로부터 계속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유명한 말 중에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 중에 사람의 몸을 이렇게 교회에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몸을 보아요.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럿이죠. 손가락이 다르고 발가락이 다르고 입이 다르고 귀가 다르고 코가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유기체라고 불러요. 생물학에서. 그죠?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이거죠. 어쩌면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사회를 분석하고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을 넓게는 사회과학이라고 불러요. 들어봤어요? 제가 들어갈 때는 전두환 장군의 그 은혜로 경북대학교 법대가 미달돼서 제가 경북대학교 법대에 들어갔어. 군대 갔다 오니까 우리 학과 교수들이 법대에서 힘을 못 쓴 거야. 정치외교학과니까. 법대 안에 과가 3개 있어요. 법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쪽수가 제일 많은 게 법학과예요. 그리고 행정학과하고 정외과는 수가 적어. 정원이 40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 수도 적은 거죠. 그러니까 법대 안에서 이 대장 노릇을 못하니까 우리과 교수들이 정치외교학과를 법대에서 분리시켰어요. 물론 이제 이게 서울대를 비롯해서 이제 사회적 출세이기도 했죠. 그래서 사회과학대학이라고 새로 만들었거든요. 요즘은 다 이제 이게 일반화되어 있죠. 그 저것도 복학이 오니까 나 원래 법대 들어갔는데 복학하니까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인 거야. 기분 나빠 죽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래도 내가 비록 미달로 들어갔지만 경대법대니까 저는 학교를 너무 다니고 싶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못 다녔잖아. 대학 들어갔잖아요. 옛날에 배지예요. 대학 배지. 경대법대 배지는 빨갛거든요. 색깔이. 단과대학교도 색깔이 달라. 농대는 노랗고 뭐 이런 식으로. 경대법대 배지 빨개 가지고 딱 가고 다니면 누구나 다 경대법대인 줄 알아. 근데 그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나와보니까 사회과학대. 사회과학대 가면 신문방송학과, 뭐 도서관학과, 요즘 문헌정보학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뭐 이런 거. 예, 엉뚱한 데 있었네. 그러니까 사회도 이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이상하게 뭐 속아서 꼭 옆집 누구와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 친구, 아들과 항상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키우려고 억지로 그 안에 자꾸 우리 아이들을 몰아넣는 거죠. 틀을 짜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하는 이유가 우리 속에, 엄마들 속에 어떤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죠? 표준화된 한 아이 상이 있거든요. 인사는 잘하고, 청결은 항상 스스로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공부는 재미있게 하고, 뭐. 어제도 어떤 학교에서 전화 와가지고, 자기 학교에 강의를 좀 해달래. 근데 4, 5, 6월달은 모든 학교에 약속이 돼서 안 된다니까. 그럼 선생님 스케줄을 깨고, 연구소에서 하는 행사를 치우고 한번 해달래. 그래가지고 제가 5월 15일인가 월요일날, 우리 연구소, 토라스쿨 수업 있잖아요. 그걸 내가 취소하고 이제, 칠곡에 있는 어떤 학교에 가게 되는데, 주제를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이걸 하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주제를 몇 개 잡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하겠다 했지 뭐. 또 삐져가지고 취소할까봐. 우리 엄마들 생각도 다 그렇죠? 공부는 스스로 하고, 그죠? 숙제나 뭐 알림장 생기는 거 지가 알아서 척척척 하고, 이런 이제 보편적,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이걸 보고 뭐라 해요? 범생이라고 하죠, 범생. 이런 아이를 꿈꾸고, 여기 끼 맞추려고 하니까 매일 이 알사탕에 나온 아빠처럼 계속 잔소리 해대는 거고, 지난주에 읽어드렸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고, 오히려 그런 잔소리를 많이 들은 아이들이 친구 사귀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그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웨슬리도 아마 그런가 봐. 아까 도입할 때 보니까, 제일 첫 장면 보니까 벌써 아빠 엄마가 아주 한 장면, 아빠 엄마가 웨슬리를 언급하는 장면 딱 한 장면 나와요. 이게 얼마나 나와? 자, 이 딱 한 장면 나오죠. 엄마 아빠의 표정과 말투. 딱 보면 평소에 웨슬리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죠.
어떤 우리가 가진 그 그림 안에 아이가 잘 안 들어가니까. 자, 이런 태도로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관계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낮아지면, 예?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그랬는데, 저는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른들과 관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홀로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친척집을 전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정말 배워야 될 소중한 것들 놓친 거죠. 공부는 독학하면 돼요. 저는 검정고시 했잖아요. 뭐 그렇게 대충 할 수 있는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정상적인 가정에서 함께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으면서 배우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빠를 따라서 어딜 간다든지 이러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요. 아빠가 다른 어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또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보고 이러거든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못해가지고 남들과의 관계 맺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그렇죠. 저는 누가 오면 정말 마음으로는 반갑잖아요. 그런데 그 자연스럽게 아이고 반갑다는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안 나와. 아이스처럼 얼음처럼 이렇게 몸이 굳어가지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가면요 제일 싸가지 없는 형제로 소문나 있어요. 왠지 알아요? 형들 누나들이 다 와서 인사하고 막 밝게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먼저 가서 인사하는 법이 없어. 난 내 자리에 항상 딱 이렇게 있어요. 한 뭐 500, 600명이 앉아있는 공간에 내가 딱 자리 잡잖아요. 앉으면 화장실 갈 때 빼놓고 내가 여기서 꼼짝을 못해요. 이상하죠?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막 까칠하게 하고 이럴 때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잖아? 저건 지멋대로 다 할 것 같은 인간이죠. 근데 저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못해요. 꼭 웨슬리 같아요. 그리고요, 조금만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빨리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뭐, 워낙 이사도 많이 다녔기도 했지만, 이사를 다니고 뭐 이런 과정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빨리 그냥 내게 상처가 될 것 같으면 관계를 끊고, 완전히 이제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제캐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조문을 온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내를 보고 온 사람 한 명도 없어. 내 34살 때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은 연락이 다 끊겼어. 그리고 34살 이후로 이제 내가 제 스승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사람들. 지금 제 카톡 친구가 1,400명쯤 돼요. 1,500명 되는데 이게 전부 반은 교회 사람, 반은 내 강의를 들은 엄마들. 그 전 사람 하나도 없어. 제가 새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진짜 불쌍하게 살았겠죠. 장례식장 못 갔어요. 오랫동안.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지금도 좀 낯설긴 한데 뭐 향을 피우고 다시 물러나와서 영정을 바라보고 서서 절을 2번 하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외우고 있어. 일어나가지고 이제 상주하고 돌아서서 상주한테 인사를 하고 뭐라고 말해야지 이제 상주를 위로하는 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면서 뭐. 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가지고 제가요 오랫동안 상가를 못 갔어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도 하고 아버지 시체를 8살 때 직접 봤으니까. 그리고 관계 맺는 법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죠. 웨슬리는 잔소리 좀 들었다고 이러는데 저는 뭐 잔소리는 안 들었지만 하여튼 그래? 잔소리만 계속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어야 될 충분한 말을 못 듣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될 말은 뭔가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너는 소중하다. 예?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그죠? 너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게 표준화된 세계 안에 살다 보니까 뭐에 비추어 보는 거죠, 항상. 뭐에 비추어 보면 너는 부족한 거야. 자, 3학년 교과과정을 지금 진행해야 하는데 그게 잘 못 따라가니까 너는 부족하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혼나죠. 학교 가도 혼나고 집구석에 와서도 혼나고. 그러니까 애 자존감은 점점 땅에 떨어지는 거야. 우리 연구소에도 그런 꼬마가 있어요. 3학년인데 목이님이 미치락하지. 수학만 풀려보면. 얘는 이제 어릴 때 1년 이상을 이제 듣지를 못했어요. 귀가 아파서.
그러니까 어릴 때 이거 치명적이죠. 어릴 때 1년 동안 수많은 언어들을 들으면서 모국가 이제 자리 잡잖아요. 이 과정, 이 소중한 1년을 그때 이제 아파서 남의 말을 못 듣고 이렇게 어른들의 말을 못 듣고 동화책 읽는 소리를 못 듣고 이렇게 지냈으니까 굉장히 이건 이제 치명적인 일이죠. 이걸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죠. 근데 학교 가면 이제 늘 못한다고 열등하게 생각되고 집에 와도 엄마 아빠도 이제 아이의 이런 상태나 이런 걸 깊이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렇죠. 그럼 또 혼내고 막 잔소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늘 이렇게 자신감을 잃고 이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목인님을 만나서 이렇게 조금씩 아이의 상태에 맞게 남들은 다 상황인 교과 과정을 하지만 얘는 그보다 훨씬 늦은 과정을 하거든요. 이게 지적인 면에서 좀 이렇게 남과 다른 거죠. 근데 얘가 욕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해요. 달리기도 잘하고요. 싸움도 잘하고 막 거칠고 막 저한테 말 듣고도 잘하고 요놈이 학습 빼놓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학습을 다 잘해야 돼요? 그러면 지방대학 누가 가나요? 저는 제가 이제 철도부 스승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배우게 되는데 아까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다. 이 지체가 서로의 필요를 보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히면 걔 온몸이 신경 쓰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 손가락이라고 예를 들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저 예를 들면 새끼발가락 같은 거 저거 막 하찮고 보잘것없고 이렇잖아요. 근데 무시하면 안 돼. 그 새끼발가락에 조금만 상처가 나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균형이 무너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다르지만 소중한 거죠. 이걸 알겠어. 옛날에 아이들하고 그런 책까지 그런 거 한 적인데 오케스트라 보면요 여러 가지 악기가 필요하죠.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악기는 무대 중앙에 있는 악기는 바이올린이지. 그리고 바이올린은 뭐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이렇게 자꾸 많더라고. 그리고 피아노도 있고 주목받잖아요. 그 자주 연주되고. 그런데 소뚜껑 같은 악기가 하나 있어. 심벌지라고. 그걸 누가 전공하나 몰라. 아무도 전공 안 하려고 할게요. 근데 심벌지가 없으면 곡이 마무리가 안 된대. 그렇죠? 마지막에 때려줘야 징 울리면서 뭔가 마무리가 돼.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지휘자 입장에서는 바이올린만 필요한 게 아니고 피아노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심벌지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소중해요. 저도 해보니까 우리 연구소에 공부 잘하는 놈만 오면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닌 거라.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오니까 우리 경험이 훨씬 풍부해지고 이 아이가 점점 자리 잡고 변화해서 예를 들면 틱을 심하게 하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얘가 틱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아이가 건강해지고 밝아진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소문나봐. 우리 연구소 유명해지. 아 그래요? 상업적으로 막 학원 하는 것 같으면 공부 잘하는 놈은 다 와가지고 막 올백 맞았다고 프린카드 붙이고 막 이러면 되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이 웨슬리라는 아이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뭐 심잖아요. 그 텃밭을 이렇게 일구고 씨를 심어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와서 막 공격해. 일반화되고 표준화된 거, 돈 되는 거, 뭐 아까 뭐더라 강낭콩하고 토마토, 콩, 양배추 이런 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근데 웨슬리는 이상한 잡초가 자라고 있는데도 전혀 끄떡도 하지 않죠.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건 잡초지만 웨슬리의 관점에서 보면 잡초가 아니라 다 소중한 식물인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면 예수가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그 천국에 관한 비유 중에 그거 있다고 했어요. 천국 마치 좋은 씨를 가진 농부 같아서 이 농부가 밭에 나가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내가 뿌리지 않은 이상한 성경에서 가라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밀을 주식으로 삼으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밀을 뿌리잖아요. 근데 하루 지나서 밤 지나고 나서 가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하인들이 놀래가지고 달려오잖아요. 주인님 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당장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이 좋은 씨를 가진 친실한 농부가 그 종들에게 대답하기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뭘까지 다친다? 밀까지 다친다. 그러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정적인 것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막 부정적인 거 뭐 없어져야 되는데 기다려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부정적인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제로 농부가 종들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두라는 거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생명까지 다친다. 놀라운 비죠. 이게 천국이래. 천국은 좋은 씨를 가진 농부가 나가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없애려고 하다가 생명까지 다친다. 그러니까 생명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런 농부의 마음이 천국이래요. 천국에 가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너무 신기한 비유죠. 우리는 보통 아이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 계속 그 입에 대잖아요. 이 금방 알겠죠? 입에 대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것을 없애려고 입에 댔는데 이상하게 아이 자존감이 낮아져요. 이 생명을 다치는 거죠. 이걸 모르고 매일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흘러가요. 내가 어제도 성당총회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동네에서 코 올리고 공부 못하고 이런 꼬마들 여자애들 있어. 나중에 되면 슈퍼모델 돼 있다니까. 어릴 때는 막 인물 가리고 막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예뻐 보였어. 기준이 그거였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그렇더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저마다 자기만큼 자라는 거죠. 자기 길을 따라서 결대로 자란다 이렇게 말해요. 이 웨슬리 같은 아이들이 오히려 훨씬 더 그래서 창의적이죠. 우리 무에서도 이런 애들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아주 독특하고 막 이래. 근데 굉장히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아주 선수예요, 선수. 대부분의 아이들은 딱 교육하셔가지고 공부는 잘해, 시키는 대로 잘하고 성실하고 좋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마음을 표현해보라고 하면 자기 마음을 잘 표현을 못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근데 어떤 아이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애가 가난해져서 자기 마음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울컥울컥하고 감동받고 이런다니까. 책보 수업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을 바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어둠에 관한 이런 이제 그림체를 가지고 수업을 하다가 내 인생에 가장 어두웠을 때는 언제인지 한번 써보라 이렇게 하거든요. 말하면 프라이버시가 되니까 쓰면 내가 몰래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이거 프라이버시 지킬 거죠 하면서 이제 어떤 애 진짜 자기 가장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하면 남자아이인데 자기가 1학년 때인가 여자친구한테 맞았대. 너무 속상하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이랬죠.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쓰고 그런데 어떤 친구가 와서 나를 도와줬어요 하면서 그래서 그 친구가 가장 고맙고 기억에 남아요. 친구 이야기 할 때구나. 내게서 가장 소중한 친구, 내 기억에 가장 남는 친구가 누군지 한번 이야기해라고. 그리고 그 이유를 써보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걸 읽고 내가 마음이 찡해가지고 그날 걔를 우승시켰잖아요. 우승하면 내 상금 주거든. 상금 1,000원씩. 저는 진짜 비교육적이에요. 용돈 교육, 좀 경제교육 이런 거 할 때 절대 이런 거 하지 말하거든. 그건 이론이에요, 이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웨슬리 같은 아이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외롭고 무시당하고 이러지만 훨씬 더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만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름방학을 지내고 나서 아주 자존감이 높아져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를 6군데를 겨우 전전하다가 엄마 떠나서 뭐 친척집 다니고 이러다가 겨우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하러 다니면서 마침 큰 집에 사촌 형이 우리하고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이 형이 이제 야학을 다녔어요. 이 형이 야학을 다녀서 야학에서 이제 공부를 배워서 검정고시를 해서 그때 대공고를 갔는데 이 사촌 형이 우리 집에 이제 아주 큰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도 그 형을 따랐어요. 저도 그 형을 따랐어요. 이 야학을 갔잖아. 지금 야학이 저기 효목동에 있어요. 효목동. 지금 없어졌지. 효목동에 있었어요. 효목동에 지금 만촌 메트로팔레스가 있는 자리에 옛날에 국군 군의학교가 있었거든요. 군부대가 있어요. 그 군부대 사병들이 나와서 정문 바로 건너편에 동부중앙장 바로 밑에 보면 공터, 지금은 다 그 다세대 주택이 됐는데 그 공터에 가건물 2채를 짓고 저같이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검정야학을 했어요. 검정고시 가르친 거지. 군인들이 그때 이제 대학 다니다 군대에 끌려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 제가 그분들로부터 공부를 배웠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검정고시를 하고 이랬는데 그때 제 꿈을 하나 꿨어요. 나도 나중에 커서 혹시 대학에 가게 된다면 그래? 검정야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 네, 이런 생각 꼭 했다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진짜 제가 대학을 갔잖아요. 제 1호 꿈이 야학 선생이었어. 근데 그만 제가 마르크스를 만나는 바람에 이 머리가 너무 굵어졌죠. 너무 똑똑해지고 이래가지고 야학적은 뿌띠 부르주아들이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운동본 중에도 야학하고 공부방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창비에서 나온 유명한 책 굉이 부리말 아이들이라고 있는데 광명 책 거기 보면 김중미라는 작가가 이제 인천 어디 시골에 그 슬럼가에 야학하러 들어가요. 공부방 하러 들어가요. 그 공부방 하면서 그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경험하고 직접 쓴 거라. 그게 그 유명한 인천의 굉이부리말이라는 동네 이야기죠. 꼭 그런 것처럼 제 운동은 후배들 중에도 공부방 하는 사람도 많아요. 비산동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슬럼가에 들어가서. 근데 저는 갑자기 어릴 때 그 고마운 어디 가는 곳이 없고 이론적으로 이제 무장되고 이제 빨갱이가 되다 보니까 저건 너무 특히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예술패들 있죠. 저것들은 진짜 옛날에 어릴 때 치기 없을 때 그렇게 생각해요. 저것들은 돼지가 불러서 저런 하는 거야. 지금 당장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해도 지금 바쁠 판에 뭐 북치고 장구치고 이래가 되겠나 뭐 이런 생각했어요. 공부방 가는 것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무시하고 못했죠. 그 소위 말하는 비합법 조직운동 지하에서 이제 뭐 이런 거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렀죠. 처음에는 뭐 저도 잘 모르고 이렇게 뭐 바쁘게 살았는데 오늘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제가 그 어릴 때 이제 불우하고 이렇게 남들과 다른 이렇게 과정을 겪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던 그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도시유치에서 엄마들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할 때 강의를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딱 해보니까 옛날 있잖아요. 옛날 그 마음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안 그러면 제가 13년 동안 이런 강의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행복해지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얻게 된 거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엄마들 제가 옛날에 모르던 분들이에요. 지금 내가 말도 놓고 반말하는 분도 많고 막 그랬잖아요. 저를 같이 돕기도 하고 막 커피 태우라 하고 막 하는 거. 저는 전혀 모르던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저하고 제일 오래된 만남이 모기님인데 모기님 한 10년 전 강의에서 만났죠. 그 다음에 우리 영어 담당하는 현숙쌤
그래서 지금 애가 7살 때인가 호실치에 강의 들어왔어요. 지금 애가 중학교 1학년이 되어 있으니까. 전부 이렇게 됐잖아. 그리고 함께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살게 된 거죠.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구소가 생기면서 전부 기증받은 거예요. 책도 기증받았죠. 어떤 분이 컴퓨터를 기증하더라고. 뭐 하여튼 다 말할 수가 없네.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서로 돕고 사는 그런 꿈 같은 공간이 된 거죠. 뭐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웨슬리를 보니까 제 어린 시절도 생각나고요. 또 혹시 여러분들의 아이들 중에도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남들과 달라서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근데 아이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결대로 다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돕는 거죠. 저는 치명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하고 친절하고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다 기분 나빠요. 근데 강의할 때는 안 그렇죠. 개인적으로 만나면 B형의 말투가 원래 좀 싸가지도 없고 툭툭 던지고 이렇죠. 공격적이고 이래요. A형 같이 그 누에 고치에서 누에 실을 뽑듯이 살살살살 이렇게 뽑아야 되는 말을 A형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안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상처받고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여기서 만약에 일한다고 하면 금방 망할 거라.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 그죠? 제가 가지지 못한 점을 가진 엄마들이 늘 여기 연구소 와서 앉아있고 이러니까 전화 오면 제가 안 받고 다 엄마들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 A형 엄마들이 아주 조곤조곤 친절하게 어떤 엄마가 지나가다가 또 미장원 왔다 들어오거든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어. 이게 말하려니까 길고 그죠? 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돼서 할 수 없이 책벗 구교수사를 붙여놨어요. 밖에 간판은 또 대구 부모교육연구사로 되어 있죠. 그 미장원에서 머리 하다 온 엄마들한테 말하려고 어디서부터 어느 정도 얘기해야 되지? 나 미치겠어요, 진짜. 인터넷 유튜브로 이제 검색해보고 많이 듣다가 마음이 열려서 오면 뭔가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맨 땅에 헤딩하려고 하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저는 바로 뭐 틱틱거리겠죠. 근데 우리 친절한 엄마들이 특히 목인 같은 분들은 자기 피를 받으면요 2시간 동안 이야기해요. 얼마 전에도 한솔초등학교 4학년 엄마? 4학년이에요? 네. 이 엄마예요? 네. 어떤 분이? 네. 목이님이 피를 받아서 2시간 동안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도 마음이 열려가지고. 처음에는 이런 수업을 기대하고 온 게 아니래요. 근데 대화하다 보니까 목이님도 자기가 어떻게 원래 우리 지나가다가 미장원 갔다 오는 분들한테 이래 오래 이야기 안 하거든요. 이 연구소가 생긴 동기부터 시작해서 하락하면 몇 시간 걸리는데 이번에 영남일보 인터뷰하러 왔는데 그 기자 아줌마한테 내가 한 2시간 이야기했어요. 울면서. 근데 그 엄마가 요약해가지고 요렇게 뭐 그럴 줄 알았죠. 다 편집당하고 원래 TV에. 근데 정말 요약을 잘했더라고.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을 딱 한 줄 써놨대. 우리 스승이 저를 보고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일 때 너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고모를 딱 그대로 옮겨놨더라. 나 그거 보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봐도 돼. 제 인생에서 들었던 가장 그래? 제 인생의 첫 말씀이죠. 첫 마음. 우리 아이들도 이런 어떤 마음을 딱 만나면 살아나죠. 웨슬리처럼 이렇게 저는 이거 웨슬리 나라를 읽으면서 좀 건방진 생각이 모르겠지만 꼭 우리 연구소 같다 생각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점점 함께 살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사는 거죠.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갖다 놔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잖아요. 저처럼 치명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 여기 엄마들 다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치명적 약점들이 다 있어요. 살아보면 알지. 같이 살아보면. 남편하고 살아봤죠? 남편들 뭐라 합니까? 차마 말로는 못해? 다시 뭐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냐. 저는 아래 누가 묻더라고. 우리 와이프 있는 데서 누가 다시 태어나도 형수님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더라고. 근데 뭐라 해요? 어? 다시 안 그러더라고.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 사람은 결혼 못한다 이렇게 했어. 제 만나가지고 고생도 너무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죠. 이걸 써보라니까. 그거 하면 듣는 사람 기분도 안 나쁘고 감동받고 나는 다시 결혼 안 해도 돼. 이게 놀라운 지혜라니까. 그러니까 웨슬리나 아이들이 그 자기 있는 대로 존중받고, 그죠? 자존감을 되찾고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돼야죠. 세상에서는 뭐 다 딴소리를 하더라도 저는 뭐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실은 이건 분명한 거거든요. 저도 많은 실패를 하고 처음에는 성적이 중요한 줄 알고 뭐 이렇게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애가 공부 잘하는 애가 더 좀 안 됐죠.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부모 떠나서 객지생활을 해야 돼요.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 지금 외국 가 있어요. 물론 가까이서 맨날 살면 또 뭐 취직 안 하고 집구석에서 뒹굴고 있으면 또 어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가 일본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혹시 적응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오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환영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일본 갈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언제든지 네가 힘들거든 아빠에게 돌아오느라. 엄마 아빠는 항상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직장생활 이건 먹고 사는 문제일 뿐이니까 정 먹고 살 일이 없으면 아빠 옆에서 수학학원을 해라. 그럼 엄마도 정말 좋아할 것 같거든. 정말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말했어. 아이가 이틀 전에 카톡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엄마 빨리 퇴직해라 하면서. 왜?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하면서. 엄마가 지금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늘 출근해서 직장생활하고 한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 엄마 빨리 퇴직해서 편히 쉬어 하면서. 이거 엄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가 힘들단 말이에요. 맨날 놀고 막 있잖아요. 밤새도록 컴퓨터 하다가 지멋대로 TV 자고 이러다가 지금 딱 회사 생활 하려니까 칼같이 일어나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죽을 맛이지 지금. 그러면서 그래도 조금씩 엄마 마음도 알아가고 엄마가 지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알아가고 이런 거죠. 신기하게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 걱정되죠. 남을 배려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이렇게 또 어디서 배워가지고 안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하고 이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자라. 그래요? 자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날이 온다니까요. 저도 그랬고요, 사실.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엄마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우리를 키웠는데도 한 번도 엄마 마음을 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속상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알사탕을 먹고 나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내가 돈을 들인 적이 없어요. 돈을 번 적이 없으니까 들인 적도 없겠죠, 당연히. 우리 와이프는 내 몰래 좀 들었겠지만 우리 와이프도 저 때문에 고생하고 이랬으니까 넉넉지 않잖아요. 다행히 형이 잘 살아서 뭐 엄마 돈 용돈 걱정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어머니 살아계실 생전에 계실 때 용돈 한 번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마음이 전혀 미안하거나 죄책감 이런 게 없다. 왜냐하면 내가 엄마 살아계실 때 충분히 그 감사함을 표현했거든.
제가 철들고 나서 34살 이후에 이제 엄마와 같이 교회를 다니니까 제가 인간이 될 때마다 어머니 은혜가 알아질 때마다 내가 교회 앞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간증을 했거든요. 실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후배하고 동생하고 수영을 공짜로 배우려고 여기 YMCA 수영장 있죠, 여기. 그 뭐고? 대구공전 있는데 왜? 88 올림픽 그래 기념관 수영장 있잖아요. 거기 하루 수영을 하러 갔다. 우리 어머니는 그때 거기 달서구청 옆에 동서 우방인가? 거기 사셨거든요. 지금은 여기 보성이나 살지는, 저 참 돌아가셨지. 수영을 하러 갔는데, 저는 어린이풀, 유아풀에서 이제, 발차는 법부터 배웠어요, 후배한테. 그때 그 후배 가족, 우리 가족 6명이 갔는데. 근데 그 후배 와이프가 쪼르륵 뛰어들면, 오빠, 하면서. 왜? 하니까, 저 1레인이 봐요, 1레인 하면서. 1레인에서 저 헤엄치는 할머니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지 않나?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모르겠는데? 하니까. 봐라 하면서 막 수영모 쓰고 있어 모르겠어. 오빠, 엄마,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진짜로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딱 물에 누워가지고 1레인에서 누워가지고 배영하고 있더라니까. 우리 엄마라. 물에 떠 있더라고. 그때 그 시기가 마침 타이타닉이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날이에요. 근데 이 타이타닉하고 우리 엄마가 배영하면서 물에 딱 떠 있는 거하고 딱 오버랩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삼형제를, 그죠? 데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침몰하지 않고 가라앉지 않고 우리를 태워서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예? 우리를 살렸구나.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한 번도 엄마의 은혜를 생각을 못했거든. 우리가 막 입지전적으로 막 고생하면서 금융구시하고 공장 다니고 이러면서 대학 갔지 이렇게 생각했지. 한 번도 이 엄마가 이 험한 세상을, 그래, 그 험한 파도를 헤치면서 우리 삼형제를 자기 품에 안고 우리를 키웠구나 이 생각을 못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배영하는 엄마를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날 수요일에 저녁에 교회 가가지고 실제로 마이크 들고 온 교회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내가 엄마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했잖아요. 막 울면서. 그리고 온 교회 형제들 다 따라 울고 막 이랬어. 이렇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고 나니까 여한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그렇게 가정했고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자기가 어릴 때 그렇게 남편을 지키면서 얼마나 한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게 다 해소된 거야. 어떤 사회를 만나서 존중받고 살다 보니까 또 자식들이 다 자기한테 감사하다 하고 이러니까. 저도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여기 신라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알아요? 유청계 내거리에 신라병원이라고 있어. 거기 우리 형 후배가 하는 병원이에요. 우리 형이 지금 보성에 사니까 제일 가까운 이제 병원에 거기서 임종하셨는데 마지막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도 한 7개월 동안 투병하셨거든요. 두 눈이 실명되고 온몸이 마비돼서 점점 굳어가다가 우리 형이 신경외과 박사인데도 병명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어떤 뭐 바이러스 감염으로 거기 돌아가셨거든요. 그 신라병원에서 마지막 엄마를 보내는 날도 우리 형이 참 신기하죠. 어머니 그 차디차진 다 붓고 목만 살아있는데 모기로만 살아있는데 그 차디차게 굳어가는 엄마 그 다리를 계속 주무르면서 엄마 귀에 대고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참 신기하더라고. 우리 형도 신기하고 우리 형도 이제 저와 같은 스승을 만나서 계속 그 알사탕을 이렇게 먹고 자랐으니까 우리가 사랑구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날까지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우리가 삼형제가 엄마 다리를 주무르면서 여한없이 우리가 그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여한이 없죠. 제가 엄마 산소도 가기 싫어요. 산소 거기 그 엄마가 있나? 엄마는 내 안에 살아있는데 저 안에 영원히 살아있어요. 저는 어디 가든지 엄마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되게 된 것은 육신적으로는 엄마가 나를 낳았고 그 헌신적으로 침몰하지 않고 나를 우리 삼형제를 키워주셨기 때문이고 오늘 내가 이렇게 복되게 된 것은 영적으로 물론 제가 스승을 만나서 그렇지만 그래서 엄마에게 항상 그 감사를 표현했어.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도 야한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아이들에 대해서 똑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내가 마음껏 표현하고 나면요. 시원하다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요. 애는 내 마음을 다 모르지. 어리니까. 그래도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것들은 두면 돼요. 이 웨슬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와서 막 잡초닥하고 뽑아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건, 그래요? 다른 식물들과 똑같아요. 이렇게 말한다. 우리 몸에요. 부정적인 것이 없으면 금방 죽는데. 똥 있잖아요. 똥. 대변. 좀 더러워서 미안한데. 장에 대변이 남아있잖아요. 대변이 완전히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장협착으로 죽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필요하다니까? 이상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더라. 위암을 많이, 요즘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위암 많이 걸리는 이유가 회충이 없어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우리 회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늘 회충약 먹고 막 지렁이 막 나오고 이랬잖아요. 왜? 이건 팩트야, 팩트. 그러니까 몸에 부정적인 것도 필요하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정적인 것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막 애들이 욕하잖아요. 이것도 필요해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아니면 분노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큰 병 걸릴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억눌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큰 병 걸린다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엄마들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표현해내지 못하면 내 병 걸린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학기 초에 여기 강의 들어오신 엄마들 보면 얼굴이 어두운 엄마들이 가끔 있어. 딱 보면 알아. 근데 계속 강의를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밝아지죠. 그런 엄마들 내 학기마다 아주 주목해서 보고 있다니까. 우리 여기 긍정적 마인드에 오셨잖아. 작년 1학기 때 왔는데 얼굴이 정말 굳어있고 이랬다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예뻐졌어요. 얼굴이 반해지고 빛난다니까. 그러니까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아이들이 존중받고 그래? 또 사랑받고 건강하게 자라는 서로 다르지만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가능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엄마들 저한테 맨날 혼나잖아요. 자기한테 잔소리 하다가. 그 애들은 정말 좋아하거든. 엄마들 이때까지 지멋대로 살다가 집에 가면 뭐 엄마 무서워 벌벌 떨다가 여기 와서 내한테 막 혼나니까 애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 우리 엄마도 누구 말을 듣고 사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우리 강의를 뭐 틀어놓고 듣잖아요. 그러면 남편이나 아이들이 엄마 또 듣나 이카죠.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굉장히 좋아한다니까. 아, 우리 엄마도 누구 말을 듣고 사는구나. 저기 지멋대로 사는 건 아니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도 아이한테 봐라, 엄마도 선생님 말을 듣고 살잖아. 이렇게 본이 되는 거죠, 본이.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저도 항상 떳떳하고 큰 소리 치고 이런 거예요.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사회가 필요하죠. 학교나 이런 데 가면 다 경쟁에 노출되고요. 그래요. 관계라는 게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동네 엄마들 만나도 좀 이렇게, 물론 여기 우리 힐스 같은 뭐 엄마들은 도서관도 있고 이래가 좀 사이좋게 살지만 대부분의 동네 엄마들이나 막 학반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요. 이상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요. 담탱이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뭐 하여튼 뭐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옳고 그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대부분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우리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늘 그렇게 사는 거죠. 아이를 볼 때도 잘하고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이런 게 투성인데도 이상하게 아예 안 되는 것만 보고 그거 고치려고 한다니까. 이거 완전 거꾸로 가는 거지, 거꾸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는 비유 중에 또 하나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어부 같다. 이렇게.
천국이 뭐 달나라 뒷넘어 있는 어떤 이상한 공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고기를 모으는 어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뭔지 알아요? 바다에 그물 던져서 고기를 모을 때는 목표가 고기죠. 근데 막상 그물을 던져보면 고기만 잡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찌꺼기, 쓰레기도 많이 같이 올라와요. 낚시꾼들이 버린 것, 뭐 헌 구두짝, 뭐 이런 거, 깡통, 깨진 깡통, 불가사리, 뭐 이런 거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어부의 목표는 뭐였어요? 고기였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부, 지혜로운 어부는 고기를 고기통에 옮겨 담고 나머지 그물에 걸린 잡다한 것들은 털어요. 모래사장에서 털어내고 다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거죠. 이게 천국이라는 거라. 천국이 뭐 굉장한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이제 주목하고 막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훌훌 털고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추수하면서 사는 거죠. 그럼 오늘 하루가 항상 긍정만 담잖아요. 옮겨 담아요. 저는요, 여러분들 볼 때 긍정적인 것만 보여. 이게 내 큰 문제기도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뻐 보여요. 이게 큰 병이죠. 제가 우리 스승으로부터 그렇게 배워가지고, 우리 아이를 볼 때도 저는 우리 와이프가 제일 싫은 게 뭔지 알아요?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가끔씩 텔레보다가 한숨을 푹 쉬네. 그러면 또 시작하네 하면서요. 부정적인 거 듣기가 너무 힘들어. 와악하면 뭐 이제 늙어가지고 학교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하면서 애들이 나를 무시해 하면서. 그러면 이제 가죠. 우리 연구소 애들은 나를 더 무시한다 하면서. 연구소에서 애들이 내한테 어떤 욕을 하는지 내가 다 이야기해 주거든.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그렇나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서로 속상하고요. 이 부정은 금방 전염되고 이래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모으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남편에게 알리면 남편이 기뻐할 거 이런 것만 추수해서 담아요. 그 나머지는 그냥 두라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없어진다고요. 또 생명이 자라는데 그 부정적인 가라지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것이 없으면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저는 봐요, 제 인생에 가장 부정적인 것들이 오늘 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제일 부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우리 마누라가 내 버리고 도망간 거잖아. 정말 쪽팔린 일이죠. 제가 그래도 27 운동권 때는요 잘 나갔다니까. 대구 바다에 내만한 청년이 10명은 없을 것이다, 10명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출세를 마다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감옥을 간다 하면서 막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막 그랬던 사람들 다 출세했다니까. 근데 제 가장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사건 때문에 사실 제가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죠? 왜? 심하게 아프고 나면 그 병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기죠. 이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부정적인 것도 함께 공존하면서 그것들이 도움을 받아서 오히려 긍정적인 것들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 칼질하고 다듬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다 보면 웨슬리처럼 건강해진다니까.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잘 안 되면 와서 강의를 계속 들어보시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동네 언니들 만나는 거하고 다른 어떤 것이 내게 자꾸 와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동네 커뮤니티를 내가 해체하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만나면 부정적인 이야기 하니까. 밥 먹는 거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뭐 짜다로 굉장한 정보 얻을 것 같지만 별 정보 없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밥 먹는 갔다가 내가 못 들었던 우리 아이 비디를 또 어떤 옆에 애들이 야, 내가 이야기해 줄게 하면서 꼭 부정적인 이야기 해준다니까. 선생님한테 혼난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 잘 모르고 지나가면 좋을 이야기를 꼭 오지랖 넓은 옆에 내가 꼭 알려줘요. 그럼 기분 좋아?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엄마들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이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 있어.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전과 건강에 관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해야 되지만 돌보는 것에 관해서는 어떤 면은요 내가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은 게 많아요. 내 몰래 게임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니까. 애들 내 몰래 야동 보는 거 이런 거 있죠. 고학년 되면 이제 다 본다니까. 그걸 꼭 알아가지고 뭐 비밀번호 걸고 극하면 PC방 가서 보는 거라 이제. 억지로 단속하면 다 극하면서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긍정적인 것을 보고 장려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라 해야 되죠. 그렇죠? 이 웨슬리 한 아이가 이렇게 창의적이고 긍정적이니까 많은 아이들이 웨슬리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죠? 꼭 이 그림에 나오는 그 집처럼 진짜 미국이나 영국 가보면요 집이 똑같이 생겼거든. 뭐 한국도 아파도 똑같지만 답답하지.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 이렇죠. 웨슬리만 안 그렇대요. 근데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훨씬 더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대요. 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보이는 부정적 정서들에 대해서 당장 뭐 어떻게 손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말을 계속하고 칭찬을 계속하고 대견하다 이런 말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 연구소서 그래요. 내 말 제일 안 듣는 놈이 있거든. 근데 아래 목이 뭐 심부름으로 뭐더라 뭐 책임가를 들고 왔더라고. 저한테 주라고 요 방에서 요 방으로 들고 왔어요. 뭐 별로 무겁지도 않잖아요. 근데 내가 이상하게 마음에 들어서 얘한테 아이고 수고했다 하면서 500원을 딱 줬어.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흐뭇해하는지 있잖아요. 맨날 지 혼만 내다가 어떤 애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애를 끌고 막 책보 수업하다가 안 돼가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도 사주고. 하여튼 내가 이 아이들의 마음을 한번 얻고 싶어가지고 백지랄을 다 하거든. 지금 당장 아이들이 모르겠죠. 나중에 커서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컸는지를 이렇게 기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또 기억 못해도 괜찮죠. 저는 이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 감사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 정말 외롭게 살았고 엄마 없이 형 동생하고 떨어져서 늘 친척집에 보내져가지고 정말 자존감 낮게 이렇게 컸거든. 요즘 우리 연구소는 아이들이 막 어울려서 있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창의적이고. 중학생들이 있잖아요. 수업만 끝나면 뛰내려가가지고 아파트 놀이터 가서 뭐 온 동네를 괴롭히고 있어요. 저희끼리 막 고함 지르면서 놀고 막.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앞산 밑에 어디 단독주택을 얻어가지고 마당 있는 집을 얻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오게 하고 싶다. 늘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할 때마다 AK 사는 엄마들을 왜 안 오고 그러면 힐스 사는 엄마들을 왜 안 오고 애 데리고 오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차마 실행에 못 옮기고 뭐 돈도 없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알아서 놀아요. 꼭 뭐 어디 뭐 폐교 얻어가지고 근데 우리한테 지금 부탁이 났거든. 어디 폐교 하나 나오고 경매 나오는 거 있으면 좀 확보하라고. 그럼 확보하기도 어렵지만 폐교 나오면 누가 그 차 타고 폐교까지 대안하게 만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소중한 꼬마들이 이 동네 다 있고 이런데 우리 보고 또 막 이사도 오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뭐 여기 묶인 거지. 이제. 도망도 못 가고 우리 경치 좋은 데 가서 뭐 따로 뭐 이상적이죠. 이상적. 막 잔디가 쫙 깔려있고 막 그죠. 근데 애들은 뭐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 어릴 때 막 동네 골목을 광장인 것처럼 알고 놀았던 것처럼 애들은요 요 쌍용애가 놀이터 길 건너 AK 놀이터 이걸 막 자기 놀이터처럼 자기 안마당처럼 막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놀잖아요. 그러다 하나는 내 거리 건너다 차에 갇히기도 하고 며칠 전에 애 하나 차에 갇혔어요. 그 엄마 막 울면서 당황해가지고 막 애는 괜찮다고 하고 도망오고 엄마는 그 애 찾으러 막 네가 병원에 같이 안 가면 아줌마 감옥 간단 말이야 하면서 이런 일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있는 그대로 존중받으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점점 건강해지고요. 이래요. 그러면 공부 학습 그건 너무 안 해야 돼요. 저는 미안해 죽겠어요 애들한테. 엄마들 눈치 보여가지고 수학 공부 시키거든 중학생들. 근데 처음 중학교 가가지고 이제 1학년이야.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적응하고 이렇지 않겠어요? 근데 학교 가자마자 끝나자마자 여기 와야 돼. 어제는 한 놈이 와가지고 가방을 막 책상에 확 팽개치면서 아이씨 그걸 왜 하니까 내 친구 10명하고 학교 끝나고 지금 다 집으로 돌아오다가 내 친구 9명이 PC방 갔다는 거야. 근데 내만 지금 PC방 못 가고 여기 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분해가지고 가니까요. 그 옆에 평소에
얌전하게 앉아있던 성준이라는 놈이, 성준이 엄마 오늘 왔나? 벌떡 일나니만은, 그래, 나도 그렇다 하면서. 나 성준이한테 그런 면인 줄 처음 알았어. 서진이 말에 막 동조해가지고 막 있잖아. 와, 하면서. 데모할 기시도. 그 내가 생각해도 애들한테 미안해 죽겠어. 그러니까 야, 너가 요즘 남성 호르몬도 나오고 하는데 잠 안 오나? 하면서. 그때는 잠 굉장히 많이 올 때거든. 우리 애는요, 중학교 갔다 오면 4시 되면요, 엎어져 자가 3시간씩 자고 있었어요. 근데 자야 막 쭉쭉 자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놈들은 여기 좋은 선생님 있다고 엄마들이 여기 보내니까 끝나자마자 여기 와서 또 수학 공부해야 돼. 나는 엄마들이 또 돈 내니까 또 안 시킬 수가 없어. 야, 이거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래서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내 중학교 수학반을 없애려고.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또 없애면 엄마들이 또 다른 학원 보낸단 말이야? 빡신 학원? 또 그거 생각하니까 없애지는 못하겠고. 이거 우리 함께 연구해야 돼요. 지혜를 맞대고. 최소한의 공부는 해야 돼요. 기초적인 어느 정도의 학력은 있어야 사회 안에서 이제 먹고 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초적인 우리 공부는 해야 돼요. 그걸 뭐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해야 되지만 이제 아이들이 건강하고 존중받으면서 다름을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하여튼 우리 목인님 추천으로 이 책을 고르긴 했는데 지금 제가 말해도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귀한 시간 내서 오셔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평생에 처음으로 이런 생일 축하도 받아봐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번도 생일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연구소 생기고 나서부터 맨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뭐 제 생일 생각을 안 했어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우리 와이프는 내 생일 챙기면 지 생일 챙기자 하기 때문에 내가 챙기지 말자 했거든. 하여튼 예,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